안녕하십니까. 하프로의 칼날 주식 주간 증시 시작합니다. 이제 7월 19일 7월 4주차 증시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썸네일 타이틀을 그늘이 필요할 때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이죠. 예, 상당히 지금 날씨가 폭염입니다. 뭐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폭염과 이상기후가 있습니다. 미국도 뭐 어디 지역인가요? 40도씨가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주말에는 또 독일 쪽입니까? 갑자기 큰 홍수가 넘쳐가지고 또 상당히 불미스럽게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정시도 이제 어느 정도 그늘이 좀 필요할 때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늘. 그러니까 뜨겁지만은 뭔가 휴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그래도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 증시가 조금 안 좋은 시그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 좀 살펴드리겠고, 또 국내 지수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고, 뭐 주간 일정과 일정 어떤 것이 있으며 또 향후 전망과 전략은 뭔가 좋은가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제 방송을 보는 화면에서 차트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기본 설정이 지금 검정색이 5일선, 빨간선 21선, 파란선 60일선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별이랑 다르고요. 이제 방송 영상에 나오는 영상 화면에 나오는 차트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조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조금 안 좋은 시그널이 뭐냐면, 이게 이제 다우존스 지수의 포록인데, 금요일날 조금 다시 5일선 이탈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5일선 검정색, 그래서 0.8% 정도. 지금 다우존스 지수가 35,000선 전고점 탈환이 아니죠. 돌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6월 말에 쉬었던 요거과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상승을 하다가 치고 가지 못한 겁니다. 근데 나스닥 또한 최근에 3거래일 연속, 한 4거래일 연속 빠지죠. 나스닥 차트입니다. 한 4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게 조금 그래요. 뭔가 좀 상승 촉매가 없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나스닥 차트인데 대표적인 기술주 성장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나라와 영향이 높은 게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 차트보다 조금 더 안 좋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요게 나스닥 차트인데 나스닥 차트는 21선 자리에까지 밀린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똑같은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 이 자리와 이 자리. 근데 위치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죠? 빨간색이고 파란색이니까 나스닥이 지금 하방 압력이 높은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설정되어 있는 14,150포인트 정도까지 올 수 있지 않냐, 그런 가능성도 조금 열어두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 추세가 뭐 14,000포인트, 뭐 13,500포인트에 있으니까 염려할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짧은 흐름에서 반등세가 일주일 내내 5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음봉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매수의 힘보다는 매도의 힘이 강했다는 겁니다. 나스닥이 조금 쉬었는데, 반도체 지수는 조금 더 안 좋은 게 파란선까지 내려왔어요. 60일이동 평균선이죠.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드리겠고, 근데 왜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빠졌을까? 왜 이런 장이 한국 증시에 지난주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지금 좌측이 코스피고 우측이 코스닥인데 돌려놨단 말이에요.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주봉상 양봉으로 돌려놨단 말입니다. 코스피 주봉이고 코스닥 주봉입니다. 부주봉, 주간 5일짜리를 하나의 봉으로 보여드리는데, 돌려놨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월요일 장을 할 때 다시 이제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이제 3,300 가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제 코스닥은 나름 1,050을 뚫었으니까 약간 이제 월요일 날 또 아침 출발 흐름 자체가 조금 마이너스 출발할 수 있는 그림이 있겠죠. 예, 그래서 그걸 좀 보는데, 그래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뭐 왜 미국 왜 빠진 거야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몇 가지 좀 볼까요? 엇갈린 지표에 하락했다, 이런 내용인데, 뭐가 엇갈렸다는 거야 봤더니 소매 판매는 잘 나왔다. 소매 판매, 소매 판매, 미국의 주요 소비 지표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소매 판매는 잘 나왔는데 소비자들의 심리가 크게 악화됐다. 뭐야, 멘탈이 꺾였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소매 판매, 그러니까 지름신은 잘 질러줬는데 앞으로 조금 더 질러줄게? 어디 생각하니? 조사를 했더니 그건 글쎄요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조금 더 그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했더니 3대 지수가 모두 4주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 뭔 소리냐면은 소비자,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 기사 여기 있네요. 6월 소매 판매가, 6월달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해서 0.6%가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좋아.
좋은 거죠. 왜? 예상은 오히려 감소하지 않을까? 0.4% 감소하지 않을까 했는데 열어봤더니 오히려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뭘? 뭐 많이 샀다는 거예요. 가전을 샀을 수도 있고 옷을 샀을 수도 있고 지갑을 열었다는 내용입니다. 소매판매 증가했다는 말은 지갑을 열었다. 지표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지표가 좋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뭘 생각했냐면 너 앞으로 어떨 것 같니라고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어요. 앞으로 경기가 좀 어떨 것 같냐 했더니 그게 이제 조사기관이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서베이를 하는 설문조사를 하는 조사기관이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미국 정시를 볼 때 한 달에 두 개의 지수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조사기관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지수, 또 하나가 컨퍼런스 보드라는 조사기관에서 조사하는 지수입니다. 근데 소비자 신뢰지수 중에서 이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지수는 약간 소비와 관련이 있어요. 이제 약간 그냥 우리가 또 상식을 넓히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드라는 데서 발표하는 신뢰지수는 소비보다는 조금 더 인플로이먼트, 고용과 관련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했더니 7월달 너 앞으로 지갑을 열 거야 했더니 지난 6월달에는 85였는데 80 정도로 조금 낮게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지갑에 앞으로 지갑을 열지 안 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있죠? 6월달은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6월달은 지갑을 많이 열었어요. 소매판매 잘 나왔는데 앞으로 진행 중인 7월달 거는 약간 부정적이었다. 근데 사실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미국 증시가 재료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됐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하나씩 보겠는데 지금부터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어디 갔니? 이렇게 볼까요? 조금 화면을 여러분들 이쁘게 보여드릴게요. 미국 증시가 이렇게 다우지수가 일중 흐름으로 장 초반에 조금 좋게 나왔어요. 왜? 소매 판매 잘 나왔었으니까. 거의 대부분 이런 지표가 장 개장 초에 발표 잘 나왔으니까 잘 나왔는데 막판에 갈수록 계속 힘없이 내려버렸어요. 근데 반도체에서 내리는 건 생각보다 많이 내렸어요. 지금부터 몇 가지를 같이 보겠는데 제일 이제 하나씩 볼게요. 유가 흐름만 볼까요? 이제 원자재 흐름 좀 보니까 원자재는 지금 WTI가 71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 그런 게 있었죠. 오펙 플러스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정산에 어느 정도 합의를 하면서 정산에 합의했단 말은 이제 뭐냐면 증산, 그러니까 산유량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해 조금 늘리겠다는 이야기죠. 공급이 서로 증가하니까 가격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가는 지금 다시 이제 한때 76불까지 가다가 71불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이 또 사실 유가가 너무 자꾸 올라가면 피곤해요. 뭐 정의회사는 좋을지 몰라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가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항만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뭐 해운 지수 엄청 좋아가지고 HMM 이런 지수 날라갔는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가 계속 올라가 버리면 지금도 많이 올라왔는데 유류비 부담이 되고 어떤 게 또 부담이 되냐? 항공유도 마찬가지. 비행기 사람도 안 타는데 그나마 의자 띄어가지고 화물 날라가지고 적자 면하고 흑자 대한항공은 흑자하고 했었는데 아시아나 그래 재개시키면 뭐해? 사람이 안 타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 안 타니까 화물 운송을 많이 했는데 이 유가 많이 올라가 버리면 뭐가 문제야? 비행기는 뭐 전기로 날아갑니까? 아니잖아. 항공유라 그럽니다. 항공유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원가 부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유가가 좀 하향 안정화된 건 정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긍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달러를 많이 보는데 이 미국이 달러가 강하잖아요.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라는 겁니다. DXY 달러 인덱스 지수인데 달러 인덱스 지수가 92.7이에요. 그 말은 뭐죠? 한 달짜리 추이를 봤더니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6월 말부터. 달러가 강하다는 겁니다. 달러가 강하면 안 봐도 우리나라 원화가 약하다는 거고 달러가 강하다는 것은 원화가 약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고 싶지 않게 만들고 있고 달러가 강하다는 건 또 하나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뭐냐면 미국 경제는 견고하다는 거고 그럼 글로벌 자금이 유럽을 팔고 아시아를 팔고 미국을 산다는 거고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달러 강한 거는 항상 우리가 호재 악재를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짧게 조금 더 좁혀들어서 달러가 강하면 한국의 원화나 외국인 수급은 부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지금 주춤하는 것 같다가 다시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왜 강하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이 워낙 못해서
아니면 아까 봤잖아요. 소비 심리 지수, 그러니까 앞으로 어떨 것 같냐에 대한 지수가 별 5개 중에 2개라면 소매 판매 지수, 아까 잘 나왔다고 하면 소매 판매 지수는 별 5개 중에 3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또 1차 백신을 많이 맞았던 이스라엘도 델타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여기에서 눈도 깜짝 안 하는 거는 첫 번째가 백신 보급률이 뭐 1차 같은 경우는 뭐 30에서 50%까지 넘어버리니까 걸리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라든지 델타 바이러스 확진자 수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둔감하다는 겁니다. 그거 좀 포인트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달러 지수 아까 그런 이거 뭐야 이거? 예, 요건 한 달짜리 두 분 나오네. 예. 봐드렸고 뭐 계속 나오냐 이 달러가. 그래서 달러를 이제 아까 어디 가서 보고 그러지 말고 요거는 한 달짜리. 한 달짜리 추세를 우리가 그래프로 봐드린 거고 요거는 이제 한 달이 아니고 뭐지? 1년짜리 한번 추세를 보려고 기간을 넓혀봤어요. 지금 시간이 오후 8시 44분이네요. 예, 좋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얼마였는데 96이었어. 계속 달러가 사실은 연초까지 약했었어요. 90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3월달에 잠깐 반등했다가 5월달에 다시 90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래프를 보니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너무 또 긴장할 필요가 없는 게 자, 그럼 1월달부터 지금 7월까지 글로벌 증시 미국 신고가고요. 한국도 신고가입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 달러가 지금 약간 좋은 점은 93이라는 저항을 갖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아까 말한데 달러가 그럼 강하면 계속 외국인 주식 팔겠네요. 그냥 그건 이제 노말한 얘기고. 그렇지만 이제 달러라는 게 어느 정도 또 가다가 지금 보면 1년 전으로 보니까 저항을 보인다는 거예요. 요거는 또 긍정적입니다. 항상 모든 현상에는 주식은 1+1이 아니죠. 1+1이 3이 될 수도 있고 1+1이 1.5가 될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호재가 5개고 악재가 5개가 그럼 뉴트럴 5대5인데 중립인데 주식은 꼭 그렇지가 않아. 호재가 8개고 악재가 2개인데 그럼에도 그 2개의 악재가 만약에 호재를 누를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어쨌든 달러는 추세적으로 조금 강하기 때문에 지금 한 달 기준을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나 복합적으로 한국 증시에 부담이 되지만은 또 1년짜리 기준으로 보니까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바닥에서 반등인데 저항도 만만찮다는 거예요. 이거 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채권 수익률인데 계속 떨어져요. 10년물 1년 한 달 기준으로 봅니다. 1.3이에요 10년물. 근데 조금 더 크게 볼까? 근데 이걸 1년으로 봤더니 이건 뭐 작년 8월달에 0.6이었던 거야. 그러다 이빨이 오른 거죠. 올해 1월달에 1.7까지 왜 올랐습니까? 미국이 계속적으로 부양책 펴가지고 채권을 와장창 매입을 해주니까 이게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채권을 엄청 매입을 해주니까 채권 가격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니 채권 가격이 오르겠죠.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합니다. 이제 반비례는 단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채권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1.7까지 갔던 게 1년짜리 기준으로 보니까 하향세야. 하향세. 그럼 뭐 말이죠? 채권 가격이 이제는 오른다는 이야기죠. 채권을 사니까. 이때는 채권을 판 거고. 가격이 이제 떨어진 거고. 지금은 채권 가격이 다시 오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말은 누군가가 채권을 산다는 거예요. 누가 사지? 미국 재무부가 채권을 사죠. 그걸 채권 매입 프로그램 양적 완화라 그래. 그런데 시장에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달짜리 보니까 아니 채권 수익률 떨어지면 좋은 거라며요.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되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복잡한 해석이 들어가는데 3월달 연초 접어들어서 1년짜리를 보니까 채권 수익률이 자꾸 떨어지니까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3월달까지만 해도 채권이 워낙 빠르게 오르니까 우리가 1, 2월, 3월달에 얼마나 글로벌 증시 눌렀어요. 미국 금리 인상 우려. 근데 4월달부터 오히려 미국 경제지표가 너무 잘 나오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파월 의장도 그렇고 미국 연준도 그렇고 올리긴 올린다고 하는데 자꾸 일시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현상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채권의 수익률이 자꾸 떨어지는 현상은 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말은 채권의 가격이 올랐다는 거. 채권의 가격이 올랐다는 말은 채권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채권의 수요는 어떤 거냐면 채권의 수요의 증가는 결정적으로 주식의 매력들을 떨어뜨린다. 이는 가장 기본 논리.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10년분은 중기채야. 단기 중기, 장기 중에 중기채야. 그럼 중기채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향후 전망이 괜찮다는 거예요.
이건 호재. 악재는 뭐냐 하면 채권의 수요가 높다, 채권의 가격이 오른다는 건 뭐냐 하면 안전자산에 대한, 아까 올랐던 안전자산에 대한 달러처럼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코에 붙이면 코골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면. 저도 결론은 못 내리겠어요. 지금 채권의 강세와 채권의 강세, 쉽게 말해서 채권 수요의 강세, 이 말은 채권 수익률의 약세, 그리고 달러의 강세가 과연 안전자산의 성향인지. 안전자산의 성향이라면 미국 증시는 이렇게 되질 않아요. 확 빠져요. 나스닥 이러질 않아. 확 빠진다. 근데 확 빠지질 않아. 이해되세요? 안전자산이라면 주식을 팔고 채권이나 달러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지금은 주식도 사실 강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경계는 하는데 심각하게는 볼 건 아니고, 아까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과유불급이란 게 있잖아요. 좀 오늘 내용이 어렵죠. 어쨌든 채권의 금리가 너무 빠르게 떨어지게 되면 시장은 충분히 직간접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시 상승에 대해서 찬물을 딱 얹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약간 그런 그림 같아요. 좋긴 좋은데 그늘이 필요할 정도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늘이 필요할 때인 거예요.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어느 정도 글로벌 증시가 그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도 강하고 채권의 수익률도 떨어지고 채권의 수요도 강하다, 그리 봅니다. 자, 그 관점으로 봤고,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는 분석을 했는데 우리 장은 한번 잠깐 봤더니 우리 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수가. 자, 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어쨌든 꾸역꾸역 올라왔어요. 이제 5일선도 우상향은 기울기가 됐는데, 월봉을 보니까 뭐 월봉은 이제 지난주에 그래도 3200선 한번 건드려 줬으니까 나름 이제 저점의 신뢰도가 높죠. 3200포인트. 근데 주봉을 봤더니 이걸 완전히 감싸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승 장악형 실패, 삿바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삿바, 예, 씨름할 때 삿바, 완전히 감싸지 못했고 한 3200, 뭐 한 3300에 대한 저항이 조금 있어요. 왜? 하락했을 때 거래량보다 반등했을 때 거래량이 작으니까. 주가 상승의 첫 번째 원칙, 반등시 상승시 거래량 동반. 하지만 지난주 지수는 4, 5일 연속 상승했지만 어떤 현상? 하락할 때 이 거래량을 1, 2, 3 거래량을 주봉 기준으로 회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지? 삼성전자가 조금 약했다든지, 기타 카카오 네이버의 역할도 조금 약했다든지, 어쨌든 오르긴 올랐는데 장악행이 실패한 거야. 그러면 뭐지? 다음 주 증시를 바라본 관점에서 다시 우리는 3265라는 자리, 5일선이라는 자리에 등락을 열어놓고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오케이? 무슨 말? 5일선 등락. 그러니까 여기서 쭉쭉쭉 가는 그림보다는 5일선 등락. 5일선 보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그럼 상대적으로 나홀로 잘 달렸어요. 월봉을 봤더니 이거 뭐 코스피랑 달라. 코스피는 5월선 찍고 올렸죠. 1000포인트. 근데 코스닥은 1000포인트 찍지 않았어. 그럼 왜 그랬지? 카카오 게임즈가 있었으니까, 날라갔으니까 그렇죠. 카카오 게임즈 시가총액 1위야. 2위야 2위 이제. 셀트리온 잭 미르제끼고. 어쨌든 코스닥의 월봉을 보면 코스피보다 훨씬 뷰티풀해요. 영어 좀 되네요. 자, 그런데 이제 주봉 같은 경우도 보니까 찍고 바로 올렸어. 이거 완전 장악형이야. 거래량 동파하지 못했지만 뭐지? 전봉의 음봉을 감쌌어. 랩핑을 한 거야. 이걸 장악형이라 그래.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도 코스피인데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조금 달리 어떤 현상이 생겼죠? 예. 전고점 어떤 이 장대 음봉이 좀 기분 나쁘잖아. 이 봉이 기분 나쁜 봉이거든요. 그럼 이 봉의 기분 나쁜 봉의 출발선이 어디냐면 쭉 꺼봤더니 대략 한 뭐 1040포인트가 돼. 이걸 돌파를 한 거니까 코스닥은 뭐 좋은 거야. 좋지만은 똑같아. 어느 정도 그늘은 둘 다 필요해요. 자,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잠깐 바로 넘어가겠는데, 삼성전자가 이런 게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주말 이슈 중에서 바로 하나 결정적인 때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 아마 삼성전자 지금 중요한 자리인데 약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뭔데? 땡땡땡땡 인텔 인사이드.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글로벌 파운드리 반도체, 아우 지겹게 많이 들어봤어. 대만의 TSMC, 그렇죠? 글로벌 파운드리, 이건 회사 이름이에요. 예, 글로벌 파운드리 회사 이름이 글로벌 파운드리. 요거를 4위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걸 인수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갤시의 CEO 이 양반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더라고. 아, 맞아. 인텔이 하도 삽질하다가 AMD한테도 뒤 터지고 하다 보니까 대표를 바꾼 거야. 이분이 갤 CEO인데, 갤싱어 이분이야. 아유, 그 엔지니어 분의 성격을 보여줘. 인상이 참, 예,
모르겠어요. 경영 쪽보다는 이게 좀 연구원의 마인드가 좀 보이세요. 예. 어쨌든 파운드리에 57조를 지르겠다고. 57조? 우리 돈으로 치면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7조. 미국 돈으로 600억 달러를 지르겠다는 얘기. 그래서 300억 달러 규모로 인수 협상을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려고 한다. 이 하면은 사상 최대 규모. 인텔이 사실 삽질을 좀 많이 해. 이번에도 삽질을 제대로 할지 지켜보죠. 근데 갑을 병론을 빼고 이 글로벌 파운드리 회사는 봤더니 2008년에 AMD가 만든 회사군요. AMD에서 AMD 뭐 하는 회사지? 인텔과 똑같은 CPU 만든 회사예요. CPU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 본체 PC. 여기서 2008년에 스피노프 분사를 해서 만든 회사인데 요거를 근데 본사는 미국에 있는데 최대 주주는 중동 자금이래요. UAE 자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4위 업체라고 해. 그러니까 대만의 TSMC가 55%, 삼성이 17%, 그 다음에 대만 UMC가 7%, 글로벌 파운드리 5%인데 요거를 지금 인텔이 인수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리 되면 강론하고 뭔 소리야? 삼성이 지금 뺑이 쳐가지고 죄송합니다. 삼성이 지금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요거 TSM 잡아몰라 그러는데 여기에 경쟁사까지 들어오면 머리 아프잖아. 격차는 커요. 그 다음에 한다고 해도 뭐 오래 걸려. 맨날 지금 삼성도 5나노 가지고 누가 간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큰 그림에서는 제가 볼 때 삼성한테는 별로 좋은 건 아니야. 일단 큰 그림에서는. 왜? 밑에 애가 또 치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럼 맞잖아요. 삼성한테는 그 좋은 건 아니야. 그런 중에 설상가상 이런 기사가 딱 나오네. 요게 매일경제 7월 17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3시, 5시에 나온 건데, 삼성의 미국 반도체 투자가 결국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이런 내용을 했다요. 이 내용인데, 미국 텍사스에 제 후보 지역 2를 내년 목표로 착공을 하는데, 뭐, 쭉쭉쭉쭉 이야기 나왔는데, 어쨌든 간 내용을 봤더니, 삼성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여러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일 뿐이다. 그게 왜냐하면, 최근에 외신 보도에서 미국 텍사스에 있는 요 오스틴시 아닌 소도시 테일리스라는 소도시에 조그만 도시가 있나봐요. 여기에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지난주 시장 일간에서는 이제 삼성이 역시나 기다려왔던 미국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 정설 이슈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도 관심 있게 보고 또 삼성도 마찬가지, 삼성의 주가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삼성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브리핑을 해줬나 봐요. 이거 우리 그거 공장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뭐 이태원에 지을지, 뭐 강남에 지을지, 아니면 저기 뭐 일산에 지을지, 그냥 그 중에 하나야. 이 정도만 발표를 한 거예요. 쭉쭉쭉 봤는데 이 뭔 소리입니까? 내 기사 다 볼 것도 없고. 결정적으로 지금 삼성도 맞습니다. 타이틀 요 한마디.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라는 게 실제적으로 이게 뭐 조 10조가 넘는 투자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딜레이 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적으로 삼성전자 주가 입장에서는 당장 이걸 가지고 뭐 대만의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를 인수한다고 해서 삼성의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여전히 삼성의 투자가 지연되는 거는 조금 부담 요인이에요. 부담 요인. 요건 한번 짚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 가시고 주간인데 조금 길어지죠. 다음 주 그럼 일정이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뭐 일정과 체크를 보겠는데 다음 주 일정은 똑같아요.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를 좀 크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 들어가니까 K 뉴딜 지수 이런 거 좀 만들지 마 짜증나. 자, 그리고 이제 IBM 실적 발표 들어가죠. 뭐 우리랑 크게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우주 관광. 뭐 또 뭐 우리나라 뭐 지금은 이제 우주 관광 뭐 세트레가 있는 한국 카이 이런 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실적신 들어가니까 미국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대출금리 발표 있는데 이거 안 할 걸 모르겠어요. 지난 주말에는 중국이 기습적으로 지급 준비를 인하했는데 중국의 대출대 금리 LPR도 지난해 코로나 때도 한 번도 안 내리더라고. 이번에는 내릴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내린다면 똑같은 거예요. 내린다면 솔직히 호재보다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조금 높아요. 왜?
지금 뭐 자꾸 금리 올린다는 판에 중국마저 여기서 금리 LPR을 동결을 할 거라 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 LPR 대출 우대 금리를 내려주게 되면은 중국이 지금 최근에 지표는 잘 나왔는데 생산과 고용은 잘 나왔는데 소비가 좀 시큰둥했거든요. 그럼 LPR을 내리게 되면 중국에도 다시 유동성을 보고하는 거니까 좋은 거죠. 물론 뭐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중국 관련 소비주가 먼저 움직이겠습니다만은 그건 아주 미세한 아주 틱톡 아니 뭐 아주 그냥 잔재주일 뿐이고, 예. 잔재주 측면에서는 중국이 대출금리 내리게 되면 중국 관련 소비주가 움직여요. 근데 큰 그림에서는 예, 유동성 보강이라는 정시 우호적인 효과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미국의 뭐 주택이나 건축을 보게 될 거고, 필립 모리스의 담배 회사죠. 요거 이제 실적 발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수요일 날 발표되는 1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수출 지표가 월간 기준으로 3번 발표됩니다. 10일짜리, 20일짜리, 30일짜리. 근데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20일짜리. 20일짜리.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번에도 증가가 전망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발표되는 모든 지표들은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MOM, month of month.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도 이 변감도 되게 중요해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들어갑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조선회사들 실적 발표 쭉쭉 들어가요. 여기는 제가 다시 이제 실적 발표 개별 스케줄들은 별도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빼겠습니다. 뭐 넷플릭스라든지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브라이전,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반도체 장비에서 이런 애들은 텍사스 이런 애들은 잘 나와. 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올림픽 금메달 화이팅. 어쨌든 간에 이게 저는 갑자기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야 그걸 왜 무리하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확진도 지금 하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갑자기 모든 게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뭐 저희 생각인데 그 올림픽 금메달 하나만 보고 그 태릉 선수촌에서 운동만 하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또 그래도 예 제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반화의 오류가 생기면 안 되는 게 일반적인 사람에서는 그걸 왜 굳이 올림픽을 해가지고 확진하려 할 수도 있는데 한편 또 선수들 입장에서는 뭐 종목마다 다릅니다. 솔직히 프로 스포츠 애들은 정신 차려야 되고 보통 올림픽 정신에 부합되는 아마추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 보고 예 청춘을 바치는 친구들이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한다고 하니까 건강하게 무사히 잘 치렀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착해. 예. 그리고 이제 네이버라든지 인텔 이런 거 실적 발표 있고요. 테슬라 실적 발표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일정을 보게 되면 거의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지표는 한국의 수출 지표 하나만 볼 거면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본격적인 주요 경기 민감주들의 실적 발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실적이 발표됐을 때 미국 기업들과 한국 실적 발표의 차별점을 말씀드려요. 미국 기업들은 실적을 발표할 때 순이익 기준으로 발표를 합니다. 순이익. 한국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발표하는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치를 미국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고 한국은 대충 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실적 발표 후에 주가 흐름은 미국 주식들은 조금 좋다 그러면 좋게 반응을 하고 안 좋다 좋지만은 애매하게 날리면 확 빠집니다. 한국의 실적 발표는 정말 랜덤워크합니다. 잘 나오고도 좋다 그래도 빠질 수가 있고 근데 안 나왔는데 좋다 그러면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 발표의 주가 흐름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몰라. 그래서 거꾸로 우리는 실적 시즌에서 사실은 실적이 좋다는 기업들은 미리미리 주가가 반영되고 있다는 그런 걸 조금 갖고 가는 건 나쁠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스피드하게 좀 살펴봤던 주간 증시에서는 제가 초반에 오늘 오랜만에 시간을 할애해서 유가, 달러, 채권, 기타 등등을 살펴봤는데 다음 주 그늘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 그늘 속에서 항상 시원한 달콤하진 않겠군요. 시원한 수박 주스 한 잔 마시는 즐거운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 왔으니까요. 감사합니다.